전국에 관련된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타이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상이 대두됐다. 기존의 사상이 뭐가 있느냐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봐보시죠. 주자성리학의 절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 하나 체크 하나 보겠습니다. 주자성리학의 절대화. 주의가 만든 성리학의 절대화입니다. 즉 공자, 맹자, 춘추 전국시대에 유학이 발전되는데 그 유학을 본인만의 자고해석을 달아서 만든 게 성리학이에요. 그게 주의예요. 주의가 만들어다 그걸 주자성리학이 절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해석도 주자가 해석한 내용을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윤유와 박세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만이 유교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주의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 윤유와 박세당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됐다. 사문난적, 스승을 배반하고 우리 문파를 배신한 난잡스러운 적이다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 새로운 사상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입니다. 자, 인간 개개인의 양지를 중요했다. 양지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양지.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사람을 만든 거지 신분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신분 제도를 혁파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지론이에요. 양지론. 됐죠? 그 정도면 잡으면 되겠죠? 그럼 양지론 결과적으로 뭐죠? 신분 유지가 아니라 신분 타파지. 신분 타파를 주장하는 이 성리학사회, 조선사회에 양명학이 발붙을 때가 있어요? 없지. 서울에 붙을 수가 없지. 그럼 서울에 약간 떨어진 강화도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도 지역. 그래서 강화학파란 말을 써요. 양명학파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소문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내에서만 소리소문을 하는 사람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학적 학풍이라고 불러요. 가학적 학풍이다. 강화학파이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학문 연구 방법을 지행합의라고 불러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지후행이에요. 대신에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의를 주장해요. 선지식 언제 끝날 건데, 지식을 언제까지 득할 텐데, 그리고 후에 행동하라는 얘기죠. 너무 늦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지식을 얻은과 동시에 바로 행동으로 같이 가달라. 지행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영향. 국어, 역사, 서예, 문학, 우리 고유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정약용 등 실학자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자, 박스 가겠습니다. 정제두 체크합니다. 첫 번째, 양명학의 주장 정제두. 그 다음에 이광사 밑줄 가야 됩니다. 이광사는 언제 나와요? 글씨체, 동국진체 땡땡 하시고 동국진체 또는 원교체라고 불러요. 원교 이광사거든요.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라이벌입니다. 이광사는 양명학자입니다. 호가 원교입니다. 그래서 원교체라고도 불러요. 라이벌이 추사 김정희입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둘 다 글씨를 잘 썼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광사가 쓰는 글씨를 갖다가 동국진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글자꼬리란 뜻이에요. 동국진체란 말은 우리나라의 진짜 글자꼬리 썼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죠. 이긍익 잡아야 돼. 이긍익. 이광사 잡아야 되고 이긍익 잡아야 되고. 이 사람 전부 다 양명학, 주로 붕당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붕당은 소론들이에요. 불우한 종친이나 거의 대부분 소론들이에요. 정치 권력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글 잘 쓰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소론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이긍익 하면 생각되는 역사책? 야사 중에? 그렇지. 연료실 기술다. 당군부터 기록했죠? 당군부터 고려사까지. 넘으면 안 돼. 당대사라고, 당대사. 당대사란 말은 뭐야? 그 당시에 당대사이기 때문에
조선사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이극의 연려실 기술. 연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 그러하다 보니까 과정과 결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글자 역사 소설 방식을 뭐라 불러? 기사 본말체라고 그러지. 기사 본말체가 딱 연려실 기술만 나오면 돼. 딱 잡으면 돼. 핵심이야. 연려실 기술, 기사 본말체 양식 서술 방식이었다. 소론이었다. 소론의 입장에서 보는 조선사야. 긍정일까 비판일까? 그렇지. 야당이잖아. 야당 입장에서 보는 여당은 어떻게 비판적 기능을 볼 수밖에 없지. 네. 그 다음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창, 이건빵. 이건창, 이건빵 밑에 마지막에 들어갈 인물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박은식, 정인보가 한말, 대한제국이라는 얘기지. 한말 마지막 양명학자예요. 한말 마지막 양명학자들이에요. 그 밑에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건창, 이건빵 밑에 박은식, 정인보.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 돼. 도표에다가 살짝. 네. 이 밑에 좀에 네. 박은식, 정인보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양명학자다 보시면 돼요. 서양 기술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에 소개가 됐고 17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물, 세계지도, 천리경, 잠용정, 하포, 시연력 등이 도입됐다. 시연력 알아야 되겠지. 효정임금. 효정임금은 시연력. 이게 실질적인 최초 실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 최초 실학이다. 효정임금식에. 효정임금 때 시연력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 실학이다. 특징. 시연력의 특징.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24절기가 기록되어 있다. 24절기가. 371쪽 하고 있어요. 헤매진 분들 계세요. 371쪽 하단부에요. 새로운 문물 도입에 시현력 하고 있어요. 시헌력 24절기로 기록되어 있다. 지구설, 지전설이 밑줄 긋습니다. 지전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처음 알기 시작했나요? 지전설? 꼭 잡아야 돼. 이거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 17과 18세기 이렇게 살짝 바꾸면 안 돼요. 17세기 김성문, 18세기 홍대영. 어디에서요? 의산문답에서요. 의산문답에서요. 그 다음에 서양식 대포 제작 벨테브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인인데 제주도 가다 표류하면서 조선 사람이 됐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개명했습니다. 박연. 그리고 좀 있다가 하멜도 들어왔습니다. 네. 하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알게 됐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사정을 처음으로 서양에 알린 대표적인 책이 하멜 표류기. 조선에서 잘 썼어요? 비판했어요? 비판했어요. 왜? 이 하멜은 뭐랄까요?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의 물품을 수출하고 하는 이런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동인도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표류됐어요. 파손됐어요.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을 우리나라 겨우 하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 하멜이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내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 나를 월급을 달라. 뭘로 증명할 거냐? 표류기를 써. 그럼 이러이러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당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하멜에서는 하멜 표류기는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조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첫째로 서양에 소개됐다는 겁니다. 실학 가겠습니다. 실학 갑니다. 자, 대표적인 실학자 바로 갑니다. 대표 실학자들. 이수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봉유설. 참고로 뒤에 설자가 들어가는 거 동그라미 쳐봐. 설. 책 제목에 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백과사전이야.
책 중에 설로 끝나는 것들은 다 백과사전입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자, 뭐 이수광의 지봉유 특징은 뭐죠? 서학을 처음 소개했어. 땡땡하시고 서학 처음 소개. 천주교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서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했다.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하죠. 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천주교의 신부님이라든가 선교사를 직접 포기 활동을 해요. 대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학문, 서양의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유입된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왔다. 한백겸, 동국지리지. 이건 이미 했던 것들이죠.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찾아가는 것들이죠. 유몽인, 어우야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우야담입니다. 자, 유통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유통경제 활성화. 허균, 홍길동전. 그 다음 호민론, 호민혁명, 즉 역성혁명입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 맹자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정도전 이걸 정당화시키죠. 역성혁명은 맹자에 나옵니다. 요즘 치면 어떻게요?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시민혁명 해야 한다. 잘못하면. 자, 실학에 이제 중농 실학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농학파 봅니다. 유형원 갑니다. 책부터 보죠. 반개수록. 유형에 쓴 책이 반개수록인데 호가 반개예요. 이 사람이 호가 반개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반개수록.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균전론. 균전론에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균전론입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에 따른 토지 분배, 자영농 육성한다. 자, 유형은 주장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걸 다시 분배해야 된다. 농민들에게. 근데 분배를 보통 n분의 1로 하자는 게 원칙이잖아요. 통상 그죠? 근데 n분의 1이 아니에요. 신분별 분배예요. 네, 이게 이제 사농공상이에요. 1, 2, 3, 4 이런 순서들 더 많이 가져요. 본인이 선비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사자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산업공상에 따른 토지 분배.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지. 네. 이 유형의 균전론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요. 유형 내용 중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미음에 아까 잠깐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병농일치. 병농일치 보겠습니다. 병농일치.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병농일치 밑에 플러스 하나 더 저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신분, 이 이상의 신분 군대 가야 된다. 양인 개병제 적용돼. 병농일치 플러스 양인 개병제. 개자가 모두 개자입니다. 양인 이상의 신분 모두 군대 가야 된다. 그죠? 대립제, 방문수포제, 군적수포제, 군에 대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비리가 너무 많다. 근본적 해결책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그거 하나 잡으시면 돼요. 이익 갑니다. 이익. 호가 성호입니다. 호가 성호입니다. 성호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성호 사설의 책 제목에 알만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지봉, 유설, 성호 사설, 설자가 들어갔네. 특징은요? 백과사전. 됐죠? 이렇게 해서 공부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자, 이 성호 사설을 쓴 이익은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이익 자체에다가 별표 한 3개 하겠습니다. 네, 이익 자체에다 별표 한 3개 할게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뛰어난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성호학파라고 불러요. 성호학파라고 부릅니다. 네. 무서운 거죠. 스승을 모시는 학파가 만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파워가 커지는 겁니다. 왜요? 이 성호학파가 대부분 어떻게 발전돼요? 경기 남인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정조 때 실세도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들이에요. 네,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들이에요. 써놓으세요. 네, 정조 시기에 경기 남인의 다 제자들이 이익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익의 제자들이 이익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정치에 반영을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이익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직계를 한 달이 건너를 하지만
스승의 사상들이 정략에 많이 투영되기도 해요. 첫 번째 정책 하겠습니다. 한전론 갑니다. 한전론 별표하겠습니다. 유이익입니다. 이익이 한전론을 별표합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영업전을 지급하고 영업전은 절대 매매할 수 없게끔 하고 그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하자.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A라는 땅 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총 10명 정도 돼요. 가능하죠? 조선시대 농업국가 시대니까. 기본이 적은 사람이 10명이니까. 자, A라는 지주가 기억이라는 땅과 니은이라는 땅이 있다 쳐봐요. 기억이라는 땅은 10명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적인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꼭 영원히 우리가 업으로 삼아야 할 직업이 농업이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 영업전이라 본다고.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토지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즉 절대 기억이라고 하는 땅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니은 지역의 이 땅은 자금 회전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회전을 위해서는 이건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하자. 단 절대로 이건 팔아서 안 된다. 그럼 이건 뭐야? 농민들이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팔지 말아야 할 토지다. 이걸 미니멈이라고 얘기하자고. M자입니다. 미니멈이라고 얘기하자고. 최소입니다. 최소 토지를 보유해야 된다. 이게 한전론이에요. 한은 제한할 한자예요. 토지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최소 토지를 가져야 된다. 이건 미니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상학파에 하나 넘겨봐요. 중상학파로 넘기시면 쭉 넘어가서 376쪽 보세요. 376쪽 보시면 박지원이 있습니다. 박지원 부분에 디귿에 보시면 한전론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갈게요. 토지제도는 같죠, 지금 현재. 근데 여기는 중농학파고 여기는 중상학파예요. 중상학파인 박지원이 한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상업발전을 추구했던 인물인데 같죠? 내용 같죠? 글은 같죠? 내용이 좀 달라져요. 내용이 좀 달랍니다. 자, 내용 보시죠. 토지 소유 상한선. 자, 지주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해서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토지 소유 상한선, 맥시멈을 정해놓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한선이에요. 절대로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한전론에 불구하고 이익의 주장과 박지현의 주장이 사뭇 달라요. 출제자는 이걸 노릴까 안 노릴까? 노리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공부한 사람은 가면 다 틀려. 왜? 헤매다가 틀리는 거지. 아, 책에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다 틀리지. 여러분들 영어를 해놓으면 오랫동안 기억하지. 그치? 이익은 미니멈, 박지훈은 맥시멈, 최소, 최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 정도는 절대 팔아서 안 되는 토지. 지주들이 돈 많다 해서 주변 땅 다 매입해서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넘어갑니다. 중농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중농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익 갑니다. 니을번 가겠습니다. 니을번. 역사서술을 제시했다. 역사운동이 선승악패의 도덕률이 아닌 시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시세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익입니다. 역사서를 쓸 때는 특이하게 이익은 역사서가 없어요. 선생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책은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세. 왜 비판한 거죠?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적는 거잖아. 삼국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누가 적었어요? 김부식이 적었잖아. 인종 때. 그죠? 고려 인조 때 김부식이 적었잖아. 근데 누구 중심의 역사서를 적었어?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 중심의 역사를 적었다. 왜? 김부식이 신라계니까.
김부시 신라계다 보니 이 중심의 역사서를 적었어. 근데 이익이 봤을 때는 역사책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이익의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야? 가장 강력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인류 중에서 시세가 가장 파워가 있었던 나라. 자, 어렵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영어로 적어볼게요. 가장 파워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가 아니야. 고구려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걸 중심으로 역사서를 적어야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냔 말이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걸 누가 따라요, 이제? 그의 직계 제자인 안정복이 무슨 책에서? 동사강목에서 삼국시대는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적어야 되라고 해서 그럼 자기 스승의 뜻을 따른다면 신라, 고구려. 당연히 고구려겠지. 고구려 삼국 역사 중에 고구려 중심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초중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지만 지금 스승도 잘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왜? 합격 문제가 걸려있죠. 인생이 걸려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에게 내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자, 알려주자, 이런 생각을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훗날, 내년에. 네.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매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올해까지 강의합니다. 왜요? 올해 시험 문제 적중하지 못하면 내년에 강의 안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중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적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꼭 합격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제 얼굴 오래 보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길어야 1년. 아니, 선생님 서울 한번 2년 보겠습니다. 좋아요. 2년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년 벗어나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얼굴 마주대고 보는 게 힘들어져요. 제 얼굴 작게 보고 그냥 싹 스쳐 지나가야 돼. 인생에 스쳐가야 돼. 옛날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 도움을 좀 받았지? 딱 그렇게 기억하셔야지. 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빨리 합격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네,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빨리 합격해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가봅니다. 6점론. 우리 사회를 접목하는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기교제도, 승려, 게으름. 그래서 이거 애워집니까? 자주 보시면 애워져요. 애워지는데 비읍분 봐봐요. 합해 폐단이 있죠? 합해 보면 폐전론이죠. 폐전론 밑줄 봐봐요.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익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익은 6점론을 주장하였다. 6점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기교, 승려, 폐전론 이렇게 주장해요. 폐전론을 주장했을 뿐이 폐전론은 6점론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 출제자 다 그렇게 내요. 꼭 기억하실 것. 폐전론, 합해 유용성이 없다. 없애야 한다. 폐전론은 6첨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한곡제도의 진의 사창제를 주장했다. 대단하죠. 이 정도는. 아시는 분이죠. 한곡의 문란을 사창을 주장했다 정도. 그 다음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성호사설. 네. 이익 선생님이 쓴 백과사전, 성호사설. 선생님이 성호사설을 오래전, 작년과 올해 초까지 해서 성호사설 책을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잡학사전입니다. 잡학사전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보는 느낌은 재미 더럽게 없다. 이런 걸 그 당시에 이걸 책이라고 읽었나.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 기초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그 시기에 이게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때 시기에 그게 약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해요. 개혁책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가구록, 별표할까요? 가구록. 이익하고 있습니다. 가구록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각자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콩은 아시죠? 콩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껍질 벗겨서 우리 콩을 이렇게
별도로 꺼내서 먹는 거잖아요. 자, 콩은 우리 사람이 먹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걸 콩깻묵이라 불러요. 콩깻묵은 누가 먹어요? 소들이 여물로 먹는 거예요. 소들이. 근데 사람들이 콩을 다 꺼내 먹는데 콩깻묵을 사람이 또 먹어요. 소가 먹는 게 아니라 백성이 먹어요. 이건 양반들이 먹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 일반 농민들이 먹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없다는 거예요. 먹을 콩이 없다는 거예요. 지주들, 양반들이 먹다 보니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콩깻묵은 우리 백성, 농민들이 먹고 있다고. 그 사람들의 금신거리라고. 이해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의 근심거리라는 책이 가구록이에요. 가구록의 핵심 내용은 뭐죠? 개혁책이에요. 그러니까 즉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개혁책을 여기 다 제시했다는 뜻이에요. 가구록. 즉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구록에 들어가 있다고. 농민들이 보는 근심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구록. 정약용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약용 가겠습니다. 정약용. 여전제 별표해야 되겠죠? 여전제. 자, 그 다음 밑에 또 있죠. 정전제가 있죠. 자, 보세요. 칠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약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유배가 있죠. 유배가 있다고. 자, 백성들이 농사 짓는 모습 많이 봤겠죠. 그죠? 자, 여전제, 정전제 보겠습니다. 일종의 토지 제도입니다. 방금 아까 얘기했던 한전농 같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전제를 처음 주장을 했어요. 여전제입니다. 여전제를 주장이라고, 여전 중 여러 가지, 이었잖아요. 이렇게 적습니다. 내용 읽지 않아도 돼요. 이거 설명을 그냥 가름하세요. 그냥 복잡한 내용 읽지 마시고. 여전제는 정약용이 주장해놓고 봤더니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냄새가 나요? 저 에미나이들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북쪽의 에미나이들 생각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체제 나타나요. 공산주의 체제 이거잖아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잖아요. 그죠? 실패했잖아요. 왜요? 생산력이 떨어지지. 대충 가서 내 몸 때우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야, 이건 아니네 하고 여전제 스스로 정약용이 이거 실패야. 이건 아니냐. 새로 연구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전제예요. 원래 처음 정전제는 한자가 이렇게 적어요. 이게 중국 제도를 가져오는 거야. 이 정전은 아까 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 역사에서 항상? 그렇지. 노동력의 단위라고 해요. 노동력의 단위라고. 이 정자가 들어가면. 자, 이 논에서, 이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마을에 10명이 투입됐다. 투입됐어. 그리고 나중에 수확이 됐어. 다식을 n분의 1을 나눠주겠대. 자, 여러분 20대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게. 물론 30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30 플러스 마이너스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과 저희가 똑같은 농장에 와서 농사를 지었어. 여름 아침 8시부터 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삽질하고 꽃갱이질 열심히 해서 농사 짓고 있어. 선생님이 저녁 어제 늦게 자고 피곤해. 오늘 11시쯤 나왔어. 농사진에 나왔어. 고생들 합니다. 나오셨어요? 삽을 몇 번 같이 해요. 야, 힘드네. 이거 피곤한데? 그 선생님 저 휴식 담배 하나 피면서 휴식 취하고 있어. 1시쯤 됐어요. 끝날 시간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했어요. 나가요. 이렇게 다 가요. 수학이 됐어요. 10월 달에. 근데 나도 가서 출석 명부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도 일정 부분을 내가 수익을 가져가. 여러분 생각에 분란이 있어 없어요? 저분은 11시에 나왔다 12시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지 권리와 지를 위해서 권리만 다 찾아간 날에 불만이 쌓이지 않아요? 불만 쌓이지. 그럼 이거 성공의 불만 실패요. 실패지. 이 정자가 들으면 실패하는 거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 이 정자를 쓴다고. 정전제 이렇게 간다고.
이 정전전.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그래서 정약용의 정전전에 이 정자를 쓰는 거. 요 대신에 이렇게 바꿔. 자, 봐봐요. 1. 마을에 이 정도의 땅이 있다 쳐봐. 1, 2, 3, 4, 6, 7, 8, 9. 그리고 여기에 5를 한번 잡아볼게요. 5를 잡아볼게요. 자, 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는 개인에게 주자 이거야. 개인이 농사 짓자는 거야. 개인 땅이면 어떻게 해요? 농사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농업기술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확량 늘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여기 5번 볼게요. 여기 5번에 한해서는 마을에서 공동 생산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을의 공적인 일에 이 예산을 투입하자는 거지. 마찬가지지. 자기 농사에 바쁘다면 5번 농사 지을 때마다 와서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대충 하다가 아 피곤한데 들어가겠죠. 생산성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지지. 그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걸 개인에게 불화해 주는 거야. 개인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생산량의 2분의 1만 통상 여기에 10가마가 생산됐다면 나 5가마 먹고 니네 5가마 먹고 가져가 이렇게 마을에 5가마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다고. 그렇다면 5가마 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5번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꼭 10가마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 15, 20가마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가마 주면 되잖아요. 생산을 늘리지. 이걸 마을 동네 땅이라고 불러요. 왜 아셨나요? 이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이런 땅들을 동네 땅이라고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동중 땅이라고 불러요. 김씨 가문, 이씨 가문들도 이런 땅들이 있어. 제사장을 비용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땅을 또 뭐라 불러요? 문중 땅이라고 불러요. 우리 김씨 가문의 땅, 이씨 가문의 땅, 박씨 가문의 땅, 우리 마을의 땅, 우리 동네의 땅, 동중 땅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를 아셔야 돼. 왜? 일제시기 1910년대 일본 애들 우리나라에 돈 뺏는 방법이 뭐예요? 토지, 조사, 사업이지. 토지 사업부터 1번 타자가 뭐야? 동중 땅, 문중 땅 다 넘어가. 왜? 주인 없는 땅이야. 신고할 수가 없어. 누구 땅을 신고할 수가 없어. 다 가져가잖아. 동중 땅, 문중 다 빼앗아 가잖아. 그래서 동중 땅, 문중 다. 이게 동네 땅이야. 이게 정전제로 갔다는 거예요. 됐죠? 정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논설, 역성혁명을 제시했다. 역성혁명. 군주제를 민의의 회비체로 하자. 능력이 없는 군주가 왕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전제, 전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동생산,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하자.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정전제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 배경. 경기도 강주군 남인 출신이었다.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했다. 신유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유의 정약용이 유배 왔네요. 외우기 좋네요.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 유배 왔네요. 신의 박해가 아니라 신유박해네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학들에 의해서 편집 간행된 책이 여유당 전서이다. 무슨 운동 때 만들어져? 땡땡 하시고 1934년, 즉 여유당 전서 밑에도 적습니다. 여유당 전서 밑에 1934년 무슨 운동? 조선학 운동. 1934년에 조선학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책이 여유당 전서. 조선학 운동하는 그 학자들이 의해서 처음으로 18세기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단정지을까? 역사적으로. 이때 처음으로 실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적습니다. 1934년에 처음으로 실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정약용 같은 사람들,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실학자를 얘기하고 다니진 않았어. 자, 여러분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지칭하는 용어가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지나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갖다가 뭐 A라고 하는 사람을 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A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지. 후에 역사가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판단할 때, 그 시대 21세기 사람은 A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훗날 1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조선학 운동한 학자들이 해서 18세기 이 학자들을 실학자다 이렇게 칭했다.
실학이라는 영어 이때 처음 등장했다. 그 당시 스스로가 우리가 실학자인데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지. 됐죠? 정약용 저서갑니다. 목민심서, 지방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 목민, 경세유표, 별표, 중앙정시제도, 개혁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 흠음심서, 형벌에 관련된 부분. 탕론,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일치한다. 일종의 역성혁명이야.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탕론, 원목, 전목 이걸 갖다가 3논설을 하는데 탕론은 애우기 좋아. 봐. 선생님 봐. 선생님이 총을 들고 있어. 군주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탕 죽여서 바꿔야 돼. 이게 탕론이에요. 됐어요? 외우기 좋죠? 네. 원목,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즉 우리 목사들 있죠? 네. 그 다음에 전론, 주나라의 정전법을 균전론, 한전제를 비롯한 여전제를 주장했던 게 전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전제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스스로 만든 게 정전제였고요. 기애론, 북학파의 주장을 수용하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일종의 이걸 기애론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을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 결과 만든 게 뭐라고 했어요? 초원화성 만들 때 거중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중기를. 정약용의 학문 분야하겠습니다. 자, 실학의 집에서 목민신서, 흠문신서, 경세유표 이걸 갖다가 이서일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로 쳐도 최소한 이런 책들은 알아야 되겠죠. 지리서, 아방강역고, 지리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해 찾아가는 방법. 그죠? 발해란 나라가 백두산 동쪽에 저 멀리까지 뻗쳐 있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지명을 통해서. 아언각비는 나오면 참 어려워지죠. 국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가학기술 분야, 마가해통, 정두법을 처음 소개했다. 마가해통, 정두법, 그다음에 지전설도 주장했다. 그 다음에 한강에 하성에 건너가는데 정조임금이 배다리를 설계했다. 수원화상을 축조하는데 거중기를 사용했다. 이 정도까지. 기타, 박세당, 색경. 내용은 물어보진 않습니다. 지은이와 책 암기입니다. 이건 암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어떨 수 없습니다.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자주 보다 보면 정들어서 외워져요. 다음 중상학부 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죠. 376페이지입니다. 유수원, 책 제목 우서. 자, 보겠습니다. 니은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해서 경영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그것만 체크합니다. 합자에 밑줄을 긋습니다. 합자를 통해서 경영 규모를 키워야 주장했다. 홍대용 별표 5개. 홍대용의 별표 5개 갑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시험 보시면 어느 시험에 나올지 저도 몰라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홍대용의 의산문답. 책 알아야 되겠죠? 홍대용의 의산문답. 의산문답을 가져다 여러분들 보여드릴 걸 그랬어. 기억을 제가 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홍대용이 청해에 갔다 오는 도중에 의무려산에서 1박을 할 상황이 전개되었다. 거기 동행하는 동행자들하고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그때 질문하고 대답했다. 가상에 A, B 대하자가 등장했습니다. 허자와 시롱이라는 사람입니다. 허자란 말은 허접스럽다. 여기서 쓰는 용어는 내가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을 했고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실용을 만나 질문해보니 나는 정말 허접한 사람이더라. 실제 지식은 여기 있더라. 이해가셨죠? 의문에서 일박을 하면서 산, 문, 답 됐습니까? 옆에 적어놔 여러분들이. 의산문답이 뭔지 어디서 나온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무려산에 일박을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서로 가상의 실용과 허자를 통해서 나의 실력에 관련된 부분 스스로 평가해보고 있다. 알고 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자신을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지금? 낮춘 거죠. 예, 이게 의산문답이에요. 자, 책 하나 보시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관념적 하이관과 중국의 맹목적인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네, 그 중국 중심의 밑줄 보시죠. 이거 뭐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빠져 있죠? 중화주의에 빠져 있죠. 중화주의 뜻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유는 지전설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지전설이라는 얘기는 지구가 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는 지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 여기 주변에 행성들이 돌 뿐이야. 이게 자전할 뿐이야. 중국이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거야, 중국은. 이해가셔서? 자전설에 나오기 전까지의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다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조선의 사대부들이요. 중국 짝사랑하는 소중화에 빠져있지 말고 이건 허구다. 중국은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있다. 이 결과 모든 나라는 한 번씩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거 허구다. 주장하고 있다. 왜 이걸 주장할까요?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전부 다 이거에 다 빠져있다. 정신 차려라. 세상의 과학의 발달 이렇게 발전 진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지금 여기 빠져있어 뭐 하고 있는 거냐. 또 두 번째 중화주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만이 문화를 가진 국가다. 문화국가다 얘기하고 있다고. 문화국가로 주장. 맞아요? 아니죠. 중국도 문화가 있고 우리도 문화가 있고 일본도 문화가 있고 모든 나라가 문화라는 건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고 주장. 이게 중화주의.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비판하는 거죠? 지전설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홍대영이 우리나라의 지전설 최초로 주장한 거 맞죠? 넘어오지 마. 선생님 이거 뜬금없이 질문 던지면 아닌 거야. 뭔가 이상이 있어. 눈치라도 때려잡아야 돼. 아까 누가 최초의 지전설 주장했다고 했어요? 김성문. 몇 세기? 17세기. 이 사람 몇 세기 사람이 지금 이제 18세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홍대영이 얘기할 때 지전설 얘기할 때 홍대영이 청해 유학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지전설 주장할 때 그럴듯해. 아니라고. 함정에 빠지지 마. 다시 갑니다. 자, 김성문의 지구 해전설을 이해봐. 이거 17세기 적어본 데 김성문 17세기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 무한 우주론을 밑줄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구와 이 별자리들은 보이는 것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 이 너머에 훨씬 더 많은 우주가 있다는 거야.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 이건 맞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지구과학에서 이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맞는다 봐야지. 자, 그 다음에요. 이마경륜 봅니다. 이마경륜의 별표합니다. 여기서 기출입니다. 균전제를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당 2결의 토지를 분급하자. 이마경륜에서. 그리고 놀고 먹는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마경륜은 결국 뭐죠? 농업에 대한, 즉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마경륜입니다. 주회 수용은 뭘까요? 주회 수용은 이렇습니다. 수학은 참 쓰임새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거네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주회 수용은
수학은 참 쓰임새가 있다. 수학은 참 쓰임새가 있다. 쓰임새가 있죠. 수학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기 싫지만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쓰임새가 있어서 하는 거다. 즉 수학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박지원 갑니다. 대표적인 책 제목 정도면 다 알고 있죠. 열화, 일기, 수레와 선박 이용의 화폐 유통 상공호 진흥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했다. 그 다음에 영농 방법을 개선하고 중상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 농기구를 개량해야 한다. 한전론의 별표 이미 설명했어요. 한전론 미니멈이에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돈 많다고 토지를 무한대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일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요. 관원속초 별표 기출입니다. 한민명전이 별표 다 기출입니다. 양반전, 허생전, 호질 다 기출입니다. 다 기출 문제입니다. 허생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박지원의 허생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비판하는 거죠? 허생전은? 양반들의 양분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고, 호질은 호랑이 새끼들마저 사람을 웃기게 보는 거잖아요. 허생은 뭐예요?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안성에 가서 추석을 앞두고 딱 이 시점이야.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매점 매석에,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정장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팔아도 팔 물건이 없어. 허생이 안성 상인들에게 2배 내지 3배 주고 물건을 사서 다 창고에 가둬놨어. 이렇게 팔 물건이 없어. 추석 앞두고 10배를 주겠다고 허생한테 해서 10배를 주고 지불하고 이걸 사간다고. 무엇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중도화의 매점 매석에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매점 매석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자, 봐보세요. 박지원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까 의무여산처럼 연행사로 오면서 박지원도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서울까지 오지를 못해. 중간에 숙박을 해야 한다고. 이때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술 한잔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얘기들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서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동네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누라가 팍팍 바가지를 긁어서 7년까지밖에 책을 읽지 못하고요. 억울하다고 나가고요. 종로에 나가서요. 관철동에 가가지고요. 역관집에 가서 돈 10만 냥을 빌려가지고요. 안상에 가가지고요. 과일을 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벌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적어놓은 거야. 자기 창작 작품이 아니야. 박지원의 창작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 얘기를 전해 듣고 적어놓은 거야. 의미는 뭐겠어요? 비판. 즉 요거에 대한 비판. 우리 초기 매점 매석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처음 등장했다. 박제가 끝에 거 보셔야 돼요. 전략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 즉 우물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우물을 잘 모르시죠? 우물에 여러분 이렇게 우물이 있죠. 이렇게 여기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죠. 우리 지금 수도가 나오기 전에 보통 우물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봐봐요. 우물을 누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고인물은 부패. 그치? 그리고 물은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흘러버리면 흘러가는 물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야? 이 물이든 생산되는 물건이든 간에 우리가 소비가 돼야만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딱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요? 그죠? 생산자 열심히 만든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이 기업 망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생산보다 소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 중농, 중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국학 발달 볼까요? 특히 역사 보겠습니다. 여사제강 보겠습니다. 여사제강. 특히 역사서입니다. 여사제강에 이걸 두음법조를 여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살짝 넣고 여기다가 고자를 한번 넣어보시죠.
그럼 두음법칙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래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세기 접어들어서 여사제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누구에게요? 서인 중에서도 노론들에게요. 도대체 왜 고려의 역사 얘기가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봐야 돼요. 얘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야. 이 책이 널리 읽게 됐다는 얘기. 공통점이 뭐냐는 얘기지.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 노론들이 말하는 공통점. 첫째, 북방민족에게 우리가 그냥 스스로 모르지니까 끝까지 싸웠다. 항전했다. 자, 특징이 있죠. 고려는 우리 알다시피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을 끊임없이 항전했죠. 조선은 간단하죠. 후금, 청하고 맞짱 텄죠. 물론 깨졌죠. 네, 항전했다. 두 번째,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것은 왕이 아니다. 우리 두 개 끌고 나가는 건 리더는 왕이 아니다. 두 개 나라의 공통점 누구다? 리더는 누구다? 이 나라는 재상의 정치를 끌고 나가는 고려도 재상이 끌고 나갔다.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을 포함한 도병마사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겠다. 마찬가지 조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같은 이런 재상 정치에서 나라를 끌고 나간다. 이 공통점을 여사정에서 피력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딱 지네 입맛에 딱 맞는 거죠. 오, 그렇지. 왜? 고려라는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여사제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갑니다. 동사. 남인의 허목입니다. 허목은 남인이기도 하고요. 허적과 허목을 같은 시대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남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남인은 신권 정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왕권 정치를 강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강해야 된다는 생각, 즉 왕의 입장에서 보는 동사의 우리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남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권 강화되는 입장에서 보는 역사책이다. 18세기 동사 강목 안정복 별표 갑니다. 안정복 별표.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죠? 아까? 성호 이계 제자. 성호 학파의 한 사람입니다. 직계 제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목체죠. 동사하고 강목을 잘라야 돼. 동사는 우리나라 역사책이 되는 거고, 강목은 역사서술 방식이 강목체 서술 방식으로 됐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서술체계는 편년체이나 자지통강 강목의 체제에 따라서 강과 목으로 내용을 서술한 사서로 이익 위주로 봐. 이익의 정통사관을 적용시켜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 고증하였습니다. 아까 전통사관은 뭐였죠? 시세. 적어놔요. 정통사관은 시세를 중요시했다. 어느 나라가 파워가 있는 나라냐? 고구려 백제신라 중에서 고구려 중심이 써야 된다. 자, 이익의 정통사관을 적용시켜 단군부터 고려말까지를 고증하였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 고려의 강감창, 서희 등에 대한 명장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동사갑니다. 이 종의 동사입니다. 동사가 지금 책 제목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책 제목이 꼭 같습니다. 이 종의 동사. 이 종의 동사는 고구려에 대한 비중을 두고 만주 중심의 역사를 발해를 처음 언급했다. 발해 처음 언급했다면 찍었습니다. 동사, 허목의 동사, 왕권 중심의 역사서, 이종의 동사,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똑같은 제목임에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발해고, 별표, 기본입니다. 유득공, 발해고. 무슨 고찰? 하나 적어놔. 고찰. 살펴보고 생각해본다는 뜻이에요. 고찰. 원래 역사책에 뭘 붙이는 게 아니라 정상이지? 기록할 사자를 붙이는 게 가장 정상 아니겠어?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유득공은 발해사라고 하지 않고 발해고라고 했어요. 본인도 약간 찜찜해. 이거 붙이기가.
발해고라는 제목이 붙은 거예요. 예, 발해고. 고찰할 고자. 생각해보고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자, 발해고 가겠습니다. 유득공. 발해와 신라를 처음으로 남북국의 형세로 파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요 시기를 남북시대라고 처음으로 칭했죠.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존재했다. 즉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해동 역사. 남인계 한치윤이 본 우리나라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편찬했다. 별표 갑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 남인의 입장에서. 남인의 입장에 뭐가 돼요? 그러면 신권이 강화돼야 돼, 왕권이 강화돼야 돼. 그렇지. 왕권이 강화돼야 돼. 왕권 강화 중심의 역사사라고 보셔야 돼. 붕당이 어떤 붕당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연료술 기술, 이긍익. 아까 붕당 뭐라고 그랬지? 이긍익. 소론의 입장에서 집권 정당인 서인의 노론을 보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가 비판적이가? 비판적이겠지. 연료실 기술, 연료, 그러하니 그러하다.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이러한 역사 소술 방식을 우리는 기사 본말체라 한다. 연료, 실제 역사를 적었다. 즉 조선사, 당대사를 적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 잘 하셔야 된다. 국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타임에는. 네. 역사서이기 때문에 국어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약하고요. 역사지리서 보겠습니다. 역사지리서. 여지도서 정조 때 동국지리지 별표 갑니다. 한백경 꼭 잡아야 돼요. 한백경. 아방강역고 별표 정약용. 그 다음에 지도 갑니다.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 백리척 이미 설명했죠. 별표. 철종 때 심리척 대동여지도 별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379페이지. 자, 농업 분야. 이것 아까 에우라했던 거 또 나왔어요. 박세당의 색경, 홍만산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마가해통, 이재마의 동의수세보. 꼭 알아야 할 책들이에요. 지은이와 제목을 알아두셔야 돼요. 가학, 효종 때 시현력, 달력 들어왔다고 그랬죠. 김성문의 지구자전, 이걸 물려받은 홍대영. 수학, 홍대영의 주의수용 꼭 알아야 돼. 수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쓰임새가 있다. 백과사전 갑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송호사설, 공통점이 설자가 들어가 있죠. 이등무의 청장관 전서. 청장관은 이등무의 호입니다. 이등무 호, 청장관이 쓴 백과사전. 서유구 임원경제지, 농업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네. 농업에 대한 백과사전. 이규경, 오주연, 잘라. 오주연은 5대양 6대지의 줄임말이에요. 5대양 6대지의 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적었다. 오주연, 문장 전상고.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별표, 백과사전입니다. 누구죠? 저자가 홍봉한. 381쪽 서학 보겠습니다. 서학. 천주교 갑니다. 전래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수험생들 이해한다면 서학이 중국에 16세기에 들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7세기예요. 어깨 따지면. 그래서 통상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16세기, 17세기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16세기 중국, 17세기에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천주교를 하지 않고 서학의 개념으로 들어왔다. 서학에 줄고 있습니다. 정두원 등이 명예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천주교 서적을 유입. 이수광, 유명인 등이 천주교 교리를 처음 소개했다. 이수광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박해 사건 갑니다. 신해박해. 천주교 3대 박해 중에 하나 신해박해. 정조 때입니다. 정조에 밑줄 그어야 돼. 그 다음에 진산 사건이 나온다. 진산 사건에 밑줄 그어야 돼.
그다음에 윤지충의 신주를 태운 사건, 그러니까 윤지충 사건이라고 불러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 가겠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등으로 천주교가 성리학적 기본 이념과 충돌, 정부에서는 천주교를 사교, 사이비로 규정, 남인 계통이면서 당시에 상신인 최재공을 중심으로, 최재공이 영의정이야. 상신을 영의정이라고 불러. 영의정이었던 최재공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서파와 이에 반대하는 홍나간 등의 공서파가 대립했다. 이건 몰라도 돼. 좀 어려운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신서파, 공서파는 몰라도 돼. 공서파가 대립하여 순조 1년에 신유박해로 신서파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때까지 10년간의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신유박해는 결과적으로 윤지충의 진산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통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낼 때 이패를 모시죠. 그죠? 무슨 땡땡땡 홍길동 신이 이렇게 이패를 모시죠. 근데 천주교이다 보니 이패를 소각시켰어요. 불러 태웠어요.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 천주교 교리에 따른 거예요. 이거 가지고 터져나온 사건이 신의 박해 사건이다. 그 관련자들 갖다 처벌했다. 신유박해 갑니다. 자, 순조 즉위 후에 노론벽파가 시파와 남인을 축출할 목적이에요. 신유박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보시면 돼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을 좀 뭘로 엮고 싶어요. 지혜를 묶어가지고. 근데 정약용을 탈탈 털어봤어. 우리 속담에 이러지 않나요?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같은 우리 비유적으로 많이 쓰잖아. 정약용을 털었다? 옷 털듯이 먼지도 안 나와. 속담 말해서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털 게 없어. 정약용. 정약용을 처벌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노론들이. 남인 1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정약용 1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유박해는 남인이라고 적혔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잡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산 정약용을 잡기 위한 목적이에요. 탈탈 털어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제목을 씌울 게 없잖아. 아, 하나 있어. 그건 뭐예요? 너 천주쟁이지? 그때 쓰는 용어예요. 너 천주쟁이지? 이렇게 부르는. 아닌데요? 가져다 데려다 불러놓고 물어봤어. 너 천주쟁이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털었어. 실은 천주쟁이 맞아. 아니라고 털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천주쟁이 맞아. 그래서 유백길을 갔다고. 유백길을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진이 뭔지 아니에요. 실은 처음 길은 포항으로 갔어요. 포항으로 갔는데 포항은 서로가 너무 가까워, 강진보다는. 그럼 유백길이 멀면 멀수록 중재인들이야. 더 중재인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포항에서 강진으로 다시 명령이 내려간 거야. 너 다시 강진으로 내려가. 이때 보세요. 강진 유배 명령 때리고 다시 가요. 이제 도착했어요. 주막집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주막집이에요. 점심때쯤 도착했나.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배 살 곳을 갖다 찾아야 돼. 유배 살 동네 집을 다 지정해 준 게 아니야. 너는 강진은 어딘가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먹을 거 네 알아서 먹어. 집 알아서 해. 이거야. 유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정약용이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혜택을 받은 거야. 근데 강진에 도착했는데 정약용이 온다는 소식을 다 알아. 왜? 남인의 짱이고 정조 임금의 오른팔이야. 정약용 모르면 간첩이지. 안 그래? 그지? 근데 더 유명한 거 뭐야? 천주쟁이라는 거야. 사이비로 규정돼서 천주교를 판명되면 처벌을 받아. 근데 혹 행여 다산이 왔는데 아는 척, 아이고 다산 선생님이 악수 한번 하시고 잘 오셔서 이게 안 돼. 우리 집에 머무르실래요? 식사 대접해도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고.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시시하는 거야. 할 데가 없어. 다산이. 주모가 주막집의 주인이 아유 저 짠하냐. 이리 와요. 국밥 하나 먹어요. 고맙습니다. 안 가. 앉아 있어. 그대로 있어. 가지를 못하고 있어. 주모가 기가 막힌 거지. 술 먹으러 온 사람, 밥 먹으러 온 사람 계속 쳐다봐. 요즘쯤 식당이잖아. 저녁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예. 이리 와요. 뒷방 채워줄 테니까, 방 채워줄 테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요. 고맙습니다. 예. 저처럼 힘이 없어. 이렇게 가. 그 다음날 안 나와.
아주 짠하죠. 나와요. 밥 먹어요, 빨리. 국밥도 말아야 됐어요. 하루 종일 있어. 갈 데가 없어요. 없어요. 예. 저 들어가 자요, 자. 다시 주막에.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살아. 삐대고 사는 거야. 빈대 생활하고 있는 거야. 주모가 어떻게 생각했어? 아유, 저 짠한 양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 말로 생각해. 아니, 밥값은 내야 할 거 아니야. 밥 먹었으면. 그 뭐야? 알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말로 치면. 알바자리 찾아줘? 예. 알았어. 선비라면서요. 그런 읽고 쓸 수 있겠네. 예. 그럼 애들 데려올 테니 그걸 가르칠 수 있겠네요. 예. 알았어요. 주막집의 주모가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글공부 시키는 거야.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정약용이 누굽니까? 오늘 제1의 석학 아닙니까? 그죠? 정약용을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조선반도에서. 어린아이들을 과외시키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책을 만들어. 저자 직강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는 저자 직강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교육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 왜? 본인이 정주한테 교육을 받은 게 하나 있잖아. 아, 교육은 저렇게 해야 돼. 그죠? 왜냐면 교육도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강의를 하는 거거든. 이게 소문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얘들 공부를 잘하는 거야. 점차 정약용의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돼? 부잣집, 양반집 애들까지 이제 다 와서 수강료 올라가기 시작해. 수강료 올라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갓집이 해남 윤씨예요. 강진하고 해남 바로 옆이에요. 예, 차로 한 20분이면 가요. 원래 애갓집 식구들이 자기 조카가 예배 오면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남 윤씨들마저도 약간 좀 터부시하는 거야. 혹시 피해가 올까봐. 그래서 점차 정약용의 사람 인격과 그런 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애갓집을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약용이 18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 강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정약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유지들의 생각도 달라졌어요. 왜? 정약용이 언젠가는 풀려서 서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달라지지. 권력자를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강진 군수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처음에는 약간 깔봤지만 이제 점차 갈수록 정약용 2세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자기 애가집도 어떻게 챙기기 시작해. 18년 동안 안 풀려. 18년 동안 버티는 거야. 그때 책을 몇 권을 찍어내는 거야. 500여 권을 찍어내는 거야.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 올 때부터 제자를 길렀잖아. 그 제자가 성장하게 됐다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쳤다고. 천민이 됐든 농민의 자식이든 간에 양반집 자식이든 간에. 그 애들이 스승 밑에서 전부 다 끝까지 버티고 책을 집필하는 거야. 집필하다 보니까 어떻게 504권을 18년 동안 쓴다고 해봐. 나눠봐봐. 며칠 한 권씩 써야 되는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자, 5년에 아니 18년 동안 504권을 쓴다. 한번 여러분 좀 이따 계산해 줄게 봐. 며칠 한번 책을 써야 되는 거야. 본인 혼자 다 못 써. 누구의 작품이라 봐야 돼?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 504권에 해당되는 책들이 만들어졌어요. 정약용이 일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진도상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해박해 갑니다. 기해박해. 헌종이 척사유놈을 반포했다. 왕이 국민에게 내린 교지이다. 오가 작정법. 5집이 한 통으로 만들어서 카톨릭교도 즉 천주교들에 대한 적발에 이용했다. 즉 기해박해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안동김씨와 풍양조은씨 간의 쟁탈전이에요. 즉 정권 쟁탈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천주교인들이 희생됐다. 기해박해입니다. 384쪽 동학에 대한 부분 잠깐 하겠습니다. 동학에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한 2장 정도 더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안 끊고 계속 가겠습니다. 동학. 창실 누구죠? 몰라간 양반, 경주에 몰라간 양반, 최재우 정도는 잡아야 돼요. 최재우. 사상. 인내천, 내 마음이 곧 하늘이다 뜻이에요. 인내천의 말은 내 마음이 곧 하늘이다. 후천개벽, 차측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동학의 사상을 후천개벽이라고 불러요. 특징,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의 기본에 성리학의 주기론의 기의 동그라미 있죠. 가끔 주리론이라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도교 들어가 있고요. 학산,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채용됐다.
대신에 최재우는 혹세무민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강가에 끌려가서 마저 죽습니다. 최재우 1864년 죽습니다. 동학의 정비, 2대 교주인 최시영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 보시면 돼요. 동학교도였던 최재우와 최시영의 집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같은 경주 지역이고 한 80리 정도밖에 거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최시영이 최재우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재우가 사망 이후에 그 역할을 최시영이 했다 보시면 돼요. 자, 동경대전 2대 교주 최시영이 동학에 대한 교리를 전부 다 집필했어요. 요즘에 이거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경대전, 즉 동학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큰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용담유사는요, 최재우의 고향 마을 이름이 용담이에요. 경주의 용담이라는 동네에 최재우가 고향이야. 그래서 용담유사라고는 성경을 보면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찬송가 적어놔요. 노래예요. 용담유사는.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동경대전은요, 성경처럼 되어 있는 얘기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에 틀리시면 안 돼요. 다 알고. 한문과 한자 다르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학은 비밀 조직인 포접제로 운영됐다. 포접제. 자, 포주와 한 군에, 한 시에 포주가 있고 동별로 접주가 있다. 그래서 포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5쪽. 얼마쯤 더 해도 될까요? 안쪽으로 끝냅니다. 안쪽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385쪽. 서민 문화의 형성. 자,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좀 반복됩니다. 정선, 진경산수화. 정선의 진경산수화. 이 사람은 중인이나 일반 농민이나 이게 아니라 양반 출신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선은 양반 출신의 화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이건 이미 수업했어요. 김홍도, 정조때, 수원 화성행차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씨름도, 서당도 이런 그림 잡으셔야 되고요. 신윤복, 여인도, 단오풍정, 미인도, 오라정인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 이 신윤복과 김홍도가 가지고 대표적인 것은 풍속화가라는 것. 백성들의 삶을 주로 그렸다. 백성들의 삶을 그렸다. 강세양, 영통골 입구도 서양 기법이 처음 적용되었다. 그 다음에 수채화 기법이 동양화의 전문, 수채화 미술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미술을 그렸습니다. 수채화. 그 다음에 그 여백에다가 유화 X 합니다. 유화는 X입니다. 기름으로 물감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개항 이후라고 적어놓습니다.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유화가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물감 타는 거 있죠. 물감 타서 물 이렇게 하면 이건 수채화라고 얘기합니다. 유화는 개항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19세기 장승업, 김정희, 그 다음에 이하응. 이하응은 누군지 아시죠? 흥선대원군이 이런 매화, 난초 이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스승이 누구예요? 김정희예요. 이하응을 김정희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김정희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이하응의 그림은 흥선대원군. 미나, 이거 설명 마쳤죠?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서하, 서체 보겠습니다. 이광사 또는 원교체, 동국진체. 그 다음에 김정희, 추사체.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기발전사 봐보세요. 자기발전사. 이곳에 했던 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수청자, 음각, 양각청자, 상감청자 밑줄 그어야 돼요. 상감청자는 무신 정권 시기 최고 전성기입니다. 즉 강화도 시기의 가장 최고 전성기가 상감청자. 그 다음에 원지배 시기부터 15세기까지 등장한 게 분청사기. 분청사기. 이명 이거 뭐죠? 북방강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서민 문화의 발달. 요건 특별하게 서민 문화는 특별하게 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서민 문화 387쪽에 제일 하단부에 정약용의 한시, 애절량 하나 하겠습니다. 애절량. 밑에 애절량 시도 하나 있죠. 애절량만은 정약용 요거 하나 끝내겠습니다.
자, 이 C를 던져줄 거예요. 애절량 C를 던져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약용 소개 안 할 거거든요. 시대를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답은 선택지 세도 정치를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정약용 아까 유배가 있죠. 강제리 유배가 있죠. 자, 이때 삼정이 굉장히 문란하죠. 삼정이 여러분 전정, 군정, 항복이죠. 여기는 군정의 문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군정의 문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어린아이에게 군포가 징수되고 있다고요. 이제 어린아이에게 군포가 징수됐다. 자,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방비를 어린아이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아빠죠. 부인의 아빠죠. 쉽게 얘기해서. 열받아가지고 아빠가 밖에서 이런 칼을 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군포를 징수하는 우리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다 모든 건 다 내 잘못이다. 왜? 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단해 버렸어.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 남성을 절단해 버렸다고. 이건 내 책임이야. 앞으로 절대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야. 그 유일이 낭자에서 그 부인이 얼마나 온통했겠어요. 예, 슬프다. 그래서요, 남성의 양기를 잘라서 피가 유일이 낭자 됐어요. 다시는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갖지 않겠다. 이 시 제목이 애절량해. 슬프다. 그럼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정약용의 유배 시기에 듣고 보고 들었던 얘기들을 시로 이렇게 적어놓은 애절량입니다. 물어본다면 무조건 애절량 나면 무조건 뭐예요? 세도정치 선택지 골라주셔야 되고요. 사람을 물어본다면 정약용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약용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1권을 전권자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마칩니다. 예.